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임대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 로망으로 느끼는 게 이제 그 네. 임대업인데, 임대업으로 노후 준비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임대 시장의 어떤 주요 네. 좀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우리 담임쌤이 네. 한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노후 준비하려는 분들이 임대 시장에 접근할 때 어떤 변화가 그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 3억짜리 빌라가 있다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러면 2억을 받아서 그럼 이제 1억 투자한 거잖아요. 1억 투자한 거죠. 그럼 빌라를 또 한 채 사요. 또 사. 갭 투자죠. 또 사요. 이렇게 3개, 4개를 사죠. 원래 하나밖에 못 사는 걸. 원래는 그냥 뭐 3천에 뭐 100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본 증식을 위해서 3개, 4개를 늘려가는 거죠. 그럼 월세는 거의 나오는 게 없겠네. 네. 근데 이제 뭘 했냐면 이게 2년 단위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4개를 갖고 있으면 그걸 조금씩. 네. 하나가 만약 1,000만 원이 오르면 그죠? 2개면 2천, 4개면 3천만 원 올라. 이제 4천이죠.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니까 2천만 원 소득이 생기는 거죠. 전세 보증금을 생활비로 쓰는 거죠. 아, 그걸 받아서. 네. 근데 거기에는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월세를 받으면 그렇죠, 세금 그렇죠. 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본 차익도 누리고 세금을 안 내면서 여러 채 갖고 그거 있으면서 이제 과거의 트렌드인 네, 거죠. 과거에. 그렇게 해서 자본 증식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세 보증금 늘린 걸로 올린 걸로 생활비도 쓰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졌잖아요. 일단 이제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내년엔 더 오를 것 같아요. 똘똘한 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지금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은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 은퇴자들 기준이니까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영등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빌라 아시잖아요. 영등포에 한 11평, 12평 정도 되는 조그만 빌라가 한 4, 5년 전에 새거 분양가, 그러니까 신축 빌라 분양 가격이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했었어요. 11평인데도. 11평짜리가. 그런데 지금 그게 작년에는 한 2억 5천 정도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거의 절반 떨어진 거죠. 지금 이제 약간 오르긴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5년 동안 뭐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공급이 올채로 옵니다. 누가 지금 빌라를 지어서 팔겠어요? 아무도 안 사는데. 근데 공급이 좀 없어지니까 약간 다시 회복은 했네요. 네. 그런데 제가 5억짜리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무슨 동 또 평형을 얘기하면 가격대가 형성이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는 그런 게 없어요. 좀 시장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게 여기는 3억인데 여기는 2억에 살 수 있는 것도 의외로 있어요.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 보면. 그러면 한 2억 5천짜리가 찾아보면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빌라 100이 넘기도 하고. 그러면 2억 5천이면 이제 보증금 한 2, 3천에 월세 10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5%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죠. 수익률 안정성 면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집단지성이 확 올라갔어요. 예전에 한 50점이라면 지금 거의 90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남들도 다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도 다 안다. 완벽한 레드오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해볼게요. 3층짜리. 이걸 월세로 받으면 한 300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500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200을 더 벌기 위해서 실제로 노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 300을 월세 300을 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서 월세를 300만 원 받는 거를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적게는 600, 많게는 900만 원까지도 매출이 생겨요. 이건 물론 내가 약간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만큼 이제 돈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또 뭐 33엔투라는 것도 있죠. 단기 임대. 이것도 한 적게는 한 1.2배에서 1.5배 정도까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3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런 단기 임대를 운영하게 되면 한 400에서 450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월세만 받는 거 말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방법으로 월세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임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예전에 집 여러 개를 갭 투자로 해놓고 전세금 올라갈 때마다 그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로 좀 쓰고 이랬던 트렌드를 가지고는 네. 앞으로의 이 노후
은퇴자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선 살아남기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본인의 좀 손품과 발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변화되는 네. 형태를 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시장을 뭐 다 죽이는 악법이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왜 그러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법이라는 거는 이 권리와 의무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계약을 맺어요. 항상 법의 기본 중에 하나가 계약이고 그 계약이라는 걸 우리 민법에 의하면 개인 간에 자율적으로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요구를 하면 권리를 하면 상대방에서 그걸 받고 의무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하면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하죠? 무슨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임대차 법에 의하면 통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하나의 계약을 보통 2년까지 봐줘요. 주택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네. 그럼 내가 2년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물건을 너무 훼손하지 않게 써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3+3이든지 2+2+2든지 없던 권리가 만약에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쪽에는 의무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 그게 통과가 돼서 갑자기 없던 권리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없던 의무가 생겨버렸잖아요. 엄청나게 혼란이 생겼어요. 맞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본다면 이번엔 더 심할 게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3+3이 중요하냐, 뭐 2+2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왜 한쪽에 과도하게 의무나 권리를 주려고 하는 거냐 이게 저는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왜 그러는 걸까요? 취지는 동의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임차인.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니까. 그 취지 자체는 누구나 동의하고 그렇죠. 반대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이게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임대차 3법 통과했을 때도 단 4일 만에 통과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수십 수백 가지 다양한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해석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그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중요할 거냐.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되 무리하게 좀 의무가 생기는 임대인은 또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에 비해서 임대인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안 된다. 그럼요. 네, 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대책과 더불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세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네. 매물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도 이제 씨가 마른다라고 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전세 구하는 사람도 나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전세 살 거야라고 하는 네. 사람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세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전세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전세가 왜 생기냐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 집을 사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죠. 국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임대를 줘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1주택자인 경우는 대부분 실거주를 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뭐 지방 발령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세를 줘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는 대부분 다주택이겠죠. 내가 하나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 집을 사서 이걸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임대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중간에 전세 상승분이라든지 월세를 통해서 내가 임대 수입을 얻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임대 수입은 포기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거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 일부 그리고 대부분은 다주택자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주택을 내가 2개를 사는 순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 8%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죠. 잘못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보유세 폭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이미 자발적으로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나 월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들어갔죠? 토지까지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지금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 한 5년 정도 후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하고 내가 미리 사놓고 놔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하셨으니까 검증됐잖아요. 그 방법이. 게다가 이 방법은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 물러나신 장관님도 그 방법을 쓰셨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토지로 하니까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입하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럼 전세가 완전히 시가 마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세 시장에 공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용의는 없지만 사서 임대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다 정부가 씨를 말리게 만드니까 전세가 없어지는군요.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보통 전세 물건이 100개가 있으면 80개가 민간 즉 다주택에서 나옵니다. 20%가 공공인데 이제 앞으로는 전세 물건이 굉장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잠실이라든지 그런 대단지 1000세대 이상 되는 곳들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전세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월세는 좀 있나요? 월세는 좀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임대차 물건을 보면 월세가 비중이 한 6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아까 같은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영상 초반에 이야기해 주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진짜 뭐 어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뭐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그래야 가는데 그냥 가지 못하게 딱 돼버리는 것 같네요. 올스톱이죠 지금.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우려가 된다. 특히 매매 가격은 또 매매 가격이지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보니까 왜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하셨는지 또 이해가 됩니다. 뭐 또 책에서 내년도 2026년도에 이제 부동산 세금의 트렌드에 대한 이 전략을 다 총정리해 놓으신 책인데 이 책에서 시장을 한마디로 2026년 내년이죠.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똘똘한 한 채의 집중화 현상이 강화된다. 물론 뭐 이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더더욱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강남의 고가 아파트, 뭐 한강 벨트를 포함해서 이런 아파트들은 과연 더 오를 거냐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떨어질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장에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됐죠. 대출을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게다가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 그럼 현금 부자라면은 사업을 통학을 아니면 고소득 연봉밖에 없어요. 전문직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 보셨죠? 네.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걸 만드신 PD 분께서 트리마즈를 55억을 전액 현금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제 한강 벨트라든지 고가 주택을 아마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좀 번잡한 게 싫으니까 외곽으로 가겠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아주 소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과거에는 이게 뭐 한강 보이는 아파트 50억 넘는 아파트들을 대출이 될 때는 내가 한 30억 있으면 한 20억 받아가지고 저라도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딱 거의 살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가격에 있어서는 뭐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말 오래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뭐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고 이제 아예 사라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실제로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그 계약 체결이 된 임대 계약 중에 거의 70%가 전세가 아닌 네. 반전세나 월세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담임쌤이 보시기에도 이 전세의 폭망, 전세가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현실화되는 건가요? 네. 저도 설마 이렇게 되겠어. 우리나라가 정말 오랫동안 그죠. 가져온 건데 이게 없어지겠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제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중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 60%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자, 아까 이제 빌라 얘기를 했었는데 빌라를 그렇게 서울에 주구장창 지어대도 빈집이 없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인구 증가율은 지금 계속 줄고 정체인데 뭐 집이 더 필요해요? 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인구 증가율은 정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저희 때만 해도 대표님의 차는 뭐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인데 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머리가 크면 다 독립합니다. 거의 한 80%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조카들이거든요. 20살 넘어서 다 독립했어요. 살아도 되는데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집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4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 4평, 5평짜리 사는 분도 있지만 또 10평, 12평짜리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즉 집이 계속 부족해요. 서울 수도권 특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죠. 자, 사람들이 지금 전세 사기, 빌라왕 사건 때문에 전세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주 극도로 꺼려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수준에 맞게 빌라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가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선택지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경기도권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나는 직중은족,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라고 하면 아파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파트로 가서 아파트 전세 낼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빌라가 3억이면 아파트 한 6, 7억 할 거 아니에요. 최소. 그 이상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선택지가 월세인 거죠. 월세. 근데 그것도 맞벌이 하면서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겠지만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평소에 집 못 사죠. 월세로 그냥 계속 내다가. 결국 그래서 이제 시장에 월세 물건이 제가 한번 최근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아파트 단지 제가 봐왔던 것들에 불과 한 4, 5년 전에 월세가 한 100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월세 찾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월세 전환율이 한 3%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 전후돼요. 그러니까 뭐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뭐 2.5인가 3%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5%는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이죠. 5%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가격도 아파트니까 자본 차익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다 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도 종부세 내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은퇴자들이 이렇게 좀 똘똘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또 월세를 더 가속화하는 네. 하나의 그렇죠.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아파트와 한정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월세는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여기 항목을 하는 거죠. 결국은 대출,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기가 내년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규제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월세로 밀려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담임쌤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로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저도 사실은 네. 생각 못 했는데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게 이제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그래요. 이제 임대 사는 걸 예전에는 이제 사글세 산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창피하게 생각했잖아요. 저희 때는 그렇죠. 월세 이제는 산다 그러면 상당히 그렇죠. 창피했죠.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월세 사는 게 능력 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하는 거죠. 월세 산다 그러면 능력 있어 보여 네. 거꾸로. 그래서 그런 이제 월세 수요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강할 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무주택자들은 이 부동산들을 이제 어떻게 좀 그 취득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제가 뭐 세금 책도 내고 교육도 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주택자이신 분들일수록 다주택자들이 관심 가는 세금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에서 1로 가려는 분들은 주택 수를 늘리는 것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언제 봐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말 25년 말 그리고 내년 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두 가지가 지금 계속 걸려요. 첫 번째가 보유세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을 보니까 26년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가급적 증여하시거나 미리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증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팔 거냐? 중과를 맞기 전에 팔 겁니다. 양도차익 10억일 때 일반과세가 3억인데 중과를 맞으면 3주택 중과면 7억이 나와요. 무려 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누가 4억을 더 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가격을 좀 조정하더라도 그 전에 26년 5월 9일까지 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가 나온 지 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아직은 심리가 괜찮아요. 매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심리를 뚫고 내가 매수한다?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한 두 달 정도 지나는데 연말 되는데 만약에 매수 콜이 안 오잖아요. 일부 매도자는 흔들립니다. 그때 공략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매도자분들. 그래서 가용자금 내서 가장 좋은 거 하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이왕이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팔기가 쉽습니다. 내가 설령 하더라도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파트는 내가 가격을 좀 조정하면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시고 올해 말 내년 초 금매 노리시고 관심 없더라도 정부 정책 관심 가지세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세금 규제가 센 게 나오면 일부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노리십시오. 정말 로드맵을 정확하게 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리플레이를 하셔서라도 딱 들으시고 정리를 딱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용자금 중에 좋은 거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이 부분도 꼭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